말이 나온 김에 일타강사 두 분 모셨으니까 사실 일주일 동안 해소 안 된 질문 하나 던지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뭐냐면 지난주에 사실 배제고 5.18 조롱 논란 그 이야기가 저희한테는 아주 그 도움이 되고 화제가 됐었던 이야기인데 리센느 멤버 원희 씨가 일베 용어를 썼다라고 해서 논란이 시작된 그 논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뭐냐면 자 시작은 경남 MBC PD가 그 리센느 멤버 원희 씨가 올린 그 영상을 보고 이게 일베 용어 아닐까라는 취지로 글을 올리면서 시작했는데 취지는 그랬고 시작은 거기였지만 불을 붙인 건 조국 전 대표입니다. 조국 전 대표가 일베 용어다. 그리고 그게 본인이 일회적으로 올린 것이 계속적으로 올린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좀 올리고 있고 마지막에는 이제 본인이 이 자신에 대한 비판은 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취지로도 계속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획기사 하나를 링크하면서 노무햇노를 말하며 밈처럼 쓰는 학생들 뭐 이렇게 기사가 나왔고요. 거기에 방치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 조수진 변호사죠. 조수진 변호사도 이건 일베 용어다라고 했다가 국립국어원이나 아니면 이 국문학자, 국어학자들이 나서서 이 용어는 일베 용어로 규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에 이르렀거든요. 자, 이게 어찌 보면은 이렇게까지 갈 일인가 싶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은 이렇게까지 가야만 하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주일 내내 시끄러웠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런 일이 왜 논쟁이 되느냐라고 하면 이게 과거에는 타자를 비하 조롱 혐오하는 일이 주변부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주변부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일부, 제도권 정치, 뭐 우리 삶의 곳곳에 다 들어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 무엇이 조롱이고 무엇이 혐오고 무엇이 비하인지 구분하는 일이 모호해지고 어려워지는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뭐 이제 더 위험한 건 이런 극우적 성향의 제도적 정치와 이런 것들이 결합하고 있는 건데요. 차라리 극우적 성향에서는 대놓고 드러나요. 뭐 제명아 뭐 하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대놓고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건 구분하기 쉽죠. 그건 구분하기 쉽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일상의 언어에 들어와 있고 거기서 보면 뭐 조국 대표가 링크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저는 그 아이돌이 어떤 말을 했는지는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요. 불필요한 논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거기서 뭔가 언어가 서로 해석의 여지가 있었던 거잖아요. 서로가 그렇게 싸웠던 건. 그러면 이게 명백하게 우리의 언어 안에 혐오의 경계가 되게 불분명해지고 있다라는 어떤 사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게 혐오의 경계의 불분명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는 게 더 바람직한 분석이고 사실은 조국 대표가 특정한 누구의 말이 혐오다라고 찾아 들어가는 것보다는 야 이렇게 우리가 이걸 논쟁하게 된 배경을 오히려 치고 들어가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혐오의 언어가 이렇게 일상 속에 이제 언어에 녹아들면요, 그 경계 정말 계속 말씀드리지만 찾아내는 일이 정말 어렵고요. 정작 사용자도 그 말 안에 들어있는 혐오의 의미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혐오의 경계를 더욱 더 어렵게 만드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도권 정치인 공당의 대표들이라면 뭐 이번에 뭐 조국 대표, 이준석 다 참여하는 걸 봤는데요. 근데 이런 논쟁보다는 혐오 표현이 얼마나 일상화되었는지를 주목하고 그럼 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교정할 건지 대책을 세우는 거에 좀 더 논의에 집중하는 게 더 바람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이제 특정한 어떤 정치인들이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정책 포지션을 가지는 정치인들이 누구 하나를 공격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상당히 큰 부담을 이제 얻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보태서 말씀드리면 리센드라는 그룹 자체가 중소돌이고 굉장히 한 2년 정도를 굉장히 노력해서 올라온 그런 서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도 아마 20대, 30대들은 훨씬 공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쪽에다가 뭐 특정 누군가 그랬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좀 더 물론 어떻게 보면 좀 더 큰 틀에서 이야기하시는 게 훨씬 더 나았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지적하고 규정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성장하고 있는 아이돌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제 처음 시작은 작았을지 몰라도 이제 이름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름을 얻게 된 사람으로서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떤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씩 주의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들어온 거예요. 어려운 세상이 상황이 어려우니까, 많네요. 세상이 막 어렵네요. 복잡하니까, 예. 세상이 정말 이렇게 가혹해졌으니까. 그래서 좀 정말 모든 사람에게 안타깝다는 생각은 드는데, 말씀 예, 중에 죄송합니다만 예. 가혹하다는 표현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정말 가혹해졌어요. 예. 모든 사람이 다 네. 가혹해졌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떻게든 지금 현재 혐오, 조롱, 비하라고 제가 이제 일배식 문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것들이 지금 우리 일상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제도권 정치인들이 이걸 받아서 쓰고 있다. 그리고 제도권 정치인들은 아예 너무 보이게 써서 차라리 낫다라는 예. 건데, 그런데 이제 일상 안에서는 정말 그 경계가 되게 모호해지고 있어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지금 저는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 분명하게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던 경고등이 시점이긴 하다. 울리는 건 맞네요. 오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박진평론가님 말씀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좌빨, 우꼴. 맞죠? 옛날 쓰던 말이죠, 그죠? 예. 좌빨, 우꼴 관종님들 예. 제발 끼어들어서 구조화하지 마세요.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이제 혐오의 문제가 존재한다고 보고요. 예. 이거는 이제 굉장히 어렵게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는 보고 있고, 이제 형식적인 문제에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자꾸 집단화시켜서 구조화시켜서 예. 정치적으로 재미를 보고 언론에 한 줄 나오고 싶어하는 관종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배제구 문제나 이 사투리 문제를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해봤는데요. 예. 물론 뭐 제 이야기가 맞다는 건 아닙니다. 이런 의견도 있다는 건데, 우리가 자꾸 그 모든 것을 이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가지고 편가르기를 하고 집단의 문제로 치환해가지고 큰 사회 문제로 자꾸 극렬하게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적하고 규정하고. 그렇죠. 예를 들면은 예. 배제구 문제 때 저는 처음에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 꼭 연대 책임져야 돼? 예. 네,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죠? 예. 이게 이른바 뭐 진보 좌파 좀 과거에 먹물 좀 든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뭐 이런 이야기 자주 해요. 뭐 노동의 문제라든가 뭐 환경의 문제, 모든 문제가 나오면 이게 자본주의 병폐 아니야? 이런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예. 개인의 문제는 놔두면 돼요. 그 사람 비판하면 돼요. 네. 근데 이걸 자꾸 집단화시키니까 크게 사회 문제가 되고 이념적 대립으로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자꾸 우리가 과잉 해석하고 환원론적으로 해석하는 경향들에 대해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나. 예. 이런 생각. 이거 사실은 586들 사고예요. 모든 것을 집단주의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저는 좀 이번 배제구 사태나 이런 것들 들여다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요. 네. 학생들은 오히려 뭔가 잘못한 사람이 가서 사과를 하고, 예. 그 사과를 받은 사람이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러면서 우리 여기에 들어간 좀 제재나 이런 거 풀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뭔가 문제를 잘 풀어가는 과정을 보여줬어요. 예. 오히려 학생들은. 예. 그런데 그 주변의 어른들이 문제인 거예요. 예. 그 주변에 어른들이라는 사람이 계속 싸움 붙이고 구호를 최명아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 예. 이게 뭐예요? 예?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너 계속해도 돼라는 메시지잖아요. 이게 뭡니까? 예? 그러니까요. 예. 이게 두 분이 말씀하신 그런 공통점이 한 길로 가네요. 그리고 화음 보내고 뭐 뭐 이진숙 같은 참 이게 그러니까 예, 정치권에서 예. 정치권에서 가르마를 타고 때로는 아까 박진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리버럴한 그런 분위기를 더 개입 안 해도 될 때는 개입 안 하는 게 맞아요. 예. 이게 특히 이제 조국 대표는 정말 조국 대표 이 원인 제공자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어요. 이게 인국공 사태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잖아, 그죠? 조국 사태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인국공 사태에 나왔던 문제가 이거잖아요. 이른바 노동자라는 이름 하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 다음에 본사로 시험 친 사람, 자회사로 시험 친 사람,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동일화 시켜버리잖아요. 집단으로서. 예. 이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과거 이제 좌파 구조주의자들의 생각이에요. 예. 개인은 다 다르거든. 개인은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평등을 해소해주고 차별을 어느 정도 줄여주면 되는 거지. 결과의 평등까지 만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잉 개입해가지고 그런 사고들에서 좀 집단주의적 사고에서 우리 벗어나야 돼요, 우리 사회가. 뭐 사실 이제 계속 이제 불평등 문제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사실 그 제일 좋은 건 저는
위를 차단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왜 너무 많이 한쪽에 몰려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자본주의의 룰상 위를 차단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최소선을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최소선을 보장해 주는 역할이 이제 인 건데 이걸 최소선을 보장해 주는 격차를 줄인다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래로 올려서 위로 가는 거 따라잡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럼 아래를 올려서 이 삶의 기본선을 보장해 준다라는 의미가 사실은 격차를 줄인다는 의미인데 지금 이게 잘 예. 의미가 잘 안 통하는 것 지금 같아요. 말씀하시는 예. 내용하고 조금 이어가 예,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민주당에서 지금 8년 만에 청년 최고위원직을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고민이 많은데 이 방향성은 좀 어떻게 민주당이 고민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고민하겠죠. 왜? 오늘 제가 뭘 잘못 고민 많지 않나요? 우리 하기자만큼 깊게 고민하지 않을 겁니다. 아 그래요?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그러면 지금 박지원 평론가님 말씀은 청년 최고위원 원래 지지난 달인가요? 꽤 이미 이 말이 나오면서부터도 좀 반대를 좀 하셨던 저는 뭐 일단 당사자주의를 반대를 하고요. 예. 그리고 모든 사회 현상은 보편성 속에서 특수한 부분들을 이렇게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지 특수한 것을 꼭 드러나도록 예. 표시내고 만들어 버리면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가 프레임으로 저는 만들어진다고 봐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청와대에서도 지난번에 구조적 다수 이야기 나오면서 거의 동시에 나왔는데 청년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예산도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태우겠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할 때 이제 여러 지층을 봐야 되는데요. 어떤 딱 하나의 문제만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문화적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배경이 있을 텐데 이제 가장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 중에 가장 서둘러서 할 수 있는 대책, 실질적으로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대책들이 주로 경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네. 거기는 일단 돈을 투입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이제 넓혀가는 확장 전략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문명백히 2030이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민주당과 가깝지는 않다라는 건 되게 명확하고요. 그리고 그건 뭐 사실은 자리를 잡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분위기예요. 그 자체는. 그러니까 특히 2030 남성은 정말 멀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그렇게 좀 느껴지시나요? 저도 약간 그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나오는 통계들이 사실은 보여주잖아요. 그렇네요. 나오는 통계들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저는 조금 더 걱정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이게 이제 단순한 하나의 사건만 가지고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동아시아 연구원 같은 데서 계속 민주주의에 관한 인식조사 같은 것들이 5년마다 이렇게 발표되는 것들을 들여다보면 이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조사하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민주주의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왜?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지지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속 이게 낮게나마 이렇게 다 올라가고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 20대가 민주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데 있다. 라고 이야기해요. 20대를.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이번에 또 6.3 지방 그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시사인과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또 유권자 인식 조사를 했는데 거기 좀 우려스러운 부분 하나는 뭐냐면, 그 우리 20대 남성 같은 경우에 33%가 정말 센 문장에 동의를 하는데요. 뭐라고 동의를 하느냐? 우리 지금 현재 자유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이걸 무력을 써서라도 교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문장에 33%가 동의를 해요. 무력이요? 예, 무력. 그러니까 무력이 나오는 순간 자유민주주의가 아닌데. 그러니까 약간 형용모습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33% 그 다음이 누구였느냐? 70대 남성 22%예요. 그런데 이게 20대 남성에서 11%나 높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거는 명백하게 정부가 이제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뭔가 왜 이런 일이, 쟤네들은 왜 저렇게 생각해가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구조적으로 좀 파악을 하고 적어도 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들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요것만이 아니더라고 할지라도 다양한 지표에서 지금 현재 이 세대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고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민주주의를 지지할 때 너희들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끌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종의 그래, 효능감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효능감을 건가요?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효능감을 줘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세대를 특정 세대를 놓고 너네는 왜 그렇게밖에 생각을 하지 못해라고 탓하는 건 되게 무의미해요.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그리고 반발도 예,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번에 반발도 아까 있죠. 리센느 예. 사태도 마찬가지고 그런 반발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러면 진짜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일단 정치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일단 구조적 문제를 바꾸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구조적 배경을 바꾼 다음에 위에 있는 인식을 바꿀 수 있거든요. 밑에가 아무도 물리적 기반이 안 바뀌는데 위에서 니네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건 아니야라고 설득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물리적 기반을 바꿔가면서 설득이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물리적 기반을 해결하는 일에 이제 민주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시점이다. 라는 것. 예, 그리고 그것과 함께 저는 반드시 이야기하는 게 학교 교육에서 민주주의 교육을 좀 정상화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이제 혐오하고 표현의 자유하고 막 뒤섞어서 그렇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혐오라는 것은 타인의 자유,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이건 자유가 아니거든요. 음. 그럼 뭐냐? 근데 이걸 자유라고 막 이야기하거든요. 즉, 이 친구들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폭력을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자유가 아닌 거예요. 자유에 대한 개념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럼 이게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사회화 과정, 학교 교육을 통한, 그 다음에 학교에서 생활, 그 다음에 청년 사회로 진출하는 과정들에서의 그 사회화 과정에서의 자유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예. 사실 이제 존 스튜어트 밀도 계속 말하지만 자유는 우리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자유론 자유 이야기할 때 존 스튜어트 밀이 딱 하나 자유의 제한을 걸어놓은 게 뭐였냐면 자유를 파괴할 자유예요. 그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한계가 예, 분명히 그렇죠. 있다라는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스스로 노예 계약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자발적으로 노예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아무리 자발적이라도. 예. 예, 그건 이제 넓게 확장하면 뭐냐, 자유를 파괴할 자유는 없다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논쟁 예, 과정에서도 그게 기준이 될 수 있겠네요. 예,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표현의 자유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자면 혐오와 관련해서 우리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의 일부잖아요. 예. 근데 이 기본권을 규정하는 전체 조항이 헌법 제10조입니다. 예. 헌법 제10조가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권을 뒤에 보장하는 이유는 뭐냐?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본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현의 자유를 준 겁니다. 그런데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타자의 존엄을 망치고 타자의 존엄을 깨뜨린다고 한다면 이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기본권을 준 취지에 반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김만훈 교수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 부분에서 우리 헌법에 오해의 소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기본권의 제한이라는 부분에서 국가와 공동체의 안정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걸 예, 예. 그 아까 이야기했던 오른쪽에 있는 좌우에 있는 집단주의자들, 국가주의자들이 잘못 해석하는 거야. 이게 국가와 공동체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의 집합체로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빼버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 맞습니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이유는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제한하는 거야. 예. 근데 국가와 공동체의 이익에 반한다라는 결과론적으로 한 줄 나있는 그거로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개인을 탄압해 버리는 거야. 이 리센느와 관련된 논쟁도 이렇게 좀 아니 이거 굉장히 심오한 거고요. 심오한 이게 2000년대 함의가 초반에 있었네요.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자유주의 논쟁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어요. 예. 근데 민주당은 거기에 들어가지도 않아. 음. 들어가지도 않고 보수는 들어가가지고 그걸 자유주의를 오도시켜가지고 뉴라이트로 가버려요. 맞습니다. 기억이 예, 좀 나는 예,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이렇게 심도 깊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들이 무려 1,400분 정도 계시는데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려면 좋아요를 이게 해주시면 한국 사회는 예, 예. 아직도 자유의 부족이에요. 아니도 좋아요 굉장히 부족합니다. 자유가 예, 우리나라는.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뭐 이제 이제 박지영 죄송합니다. 평론가님 진지하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진지하게 말씀하시니까 예, 좋아요. 사실 이렇게 여러분 아마 그게 제가 동아일보인데 중앙일보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오래전에 권혁범 선생님이 예. 우리 자유주의 이야기하면서 우리 사회 이야기하면서 우리 사회에 자유주의가 부족하다. 이 자유가 부족하다라는 칼럼을 쓰셨는데 네. 전 지금도 통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게 진짜, 지금도요? 예, 진짜 오래전에 썼던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 그 말에 들어있는 자유라는 것들이 저는 어떤 거냐, 이 자유가 부족하다는 것은 이제 지금 부족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자유라는 것들이 왜 주어졌는지 그냥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였는지 저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제
유시민 선생님이 처음 자유주의 이야기하면서 뭐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주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던 게 저는 별로 동의는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진짜 자유주의 빡세게 하면 여러분 진짜 힘드십니다. 왜 자유주의 첫 번째 미리 걸어놓은 게 야 다 남들 해야 하면 안 돼. 그리고 이 하이에크 같은 사람이 시장에서 혼자서 알아서 살아남아. 유시민이라는 예민한 주제를 던지고 아닙니다. 근데 알아남으라고 그러고. 네. 그리고 이제 벌린 같은 사람은 이게 자유주의가 가치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도 너한테 동의 안 해줄 거야. 너 혼자 고독하게 네 신념을 지키면서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거 세 개를 가지고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요, 개인들이. 이거 FM대로 하면. 예. 방향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야기를 하기로 하면 끝도 없는데 남아있는 시간이 5분이고요. 남아있는 주제는 3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뭘 짚고 넘어가려고 하냐면 사실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갤럽 조사가 오늘 지금 방금 발표된 조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4%를 기록해서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반등을 했네요. 그래서 긍정평가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54% 맞나요? 53%입니다. 1%포인트 하락을 했군요. 1%포인트 하락을 했고 그럼 횡보를 하게 되네요. 횡보를 하게 되고 부정평가는 35%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봐야 할지 이것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조사 같은 경우에는 KSOI 이 조사 같은 경우에는 7%포인트 반등을 좀 하기도 했거든요. 횡보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여러 가지 좀 혼란 상황인 것 같은데 원래 전망하기로는 뭐 횡보는 좀 예상이 됐던 측면이기도 하고 반등이 오히려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지금 이 전체적인 여론 상황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나면서 일단 한번 정리가 됐고 그리고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던져지면서 민생과 관련된 경제 문제와 관련된 전망은 좀 나왔고요. 그런데 반전의 모멘텀은 가져오지 못하는 것은 역시 여당 내 시끄러운 분위기 때문인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짧게 이야기할게요. 교수님 이야기하셨던 선거 충구역에서 이제 시간상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 벗어나고 있죠. 벗어나는 거고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이제 국면 전환이 이슈 전환이 된 거죠. 그런 측면이 있고 다만 민주당 전당대회가 민생 경제 이슈로 이재명 정부가 포인트 쌓을 수 있는 곳으로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독자 리그를 만들어서 또 갈등의 양산으로 갈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 지지율의 향배가 결정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영향을 주는 건 분명하겠네요. 그렇죠. 예.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뭐 저도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김어준 뉴스공장장이랑 김민석 우리 이제 전 총리의 대화 중에 가장 이제 결국은 인상적이었던 게 김민석 전 총리가 이 말을 하잖아요. 민생, 실용, 중도 이거 잡지 못하면 뭘 해도 실패한다라는 걸 내가 지난 4번의 정부를 통해서 경험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은 그 부분이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계속 이제 저는 또 뭐 클린턴 같은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집어줬던 것 같아요. 문제는 경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경제가 큰 뭐 거시경제도 있겠지만 결국은 보통 사람들의 내 삶이 나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항상 저희들이 정치적 혼란기를 들여다보면 중산층의 삶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중산층의 삶의 수준과 안정성은 늘 정치적 안정성과 비례했습니다. 정치적 혼란기에 그렇죠. 중산층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항상 어려웠어요. 그러면 결국은 민생과 중산층의 삶을 우리가 책임지고 그분들에게 안정감을 줘야 이분들이 여유가 생겨요, 마음에. 왜? 이렇게 내가 삶이 빡빡한데 뭘 봐도 불만스럽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치에 자연스럽게 적대적이 됩니다. 결국은 정치가 자기한테 가장 우호적인 환경을 마련하는 방법은 뭐냐? 누군가에게 삶의 여유를 조금은 줘야 돼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중산층이 민주주의를 지지한다고 생각이 들면 중산층이 지속적으로 이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내가 이득을 보고 있다라는 걸 그 메시지를 던져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횡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긍정평가는 1%포인트 정도 빠지는 그런 흐름인데 또 부정평가는
36에서 35로 또 낮아진. 그러니까 예. 부정도 좀 낮아지고 긍정도 낮아졌으니까 이거를 이제 횡보다. 이제 뭐 크게 여론은 변화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주고 아까 방치정 평론가님 말씀대로 앞으로 전당대회가 어떤 양상으로 벌어지는지 그리고 김만곤 선생님, 만곤 쌤이 말씀하신 네. 대로 또 저는 중산층의 전당대회에서 그 메시지를 중산층에 대한 삶을? 메시지 그리고 민생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실용적인 어떤 정책에 대한 메시지 이제 나와야 한다. 나와야 된다. 네. 그리고 이 실용 부분은 되게 우리가 아닌 것처럼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집권당의 태도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집권당의 기본 태도. 예. 그러니까 내용도 내용이지만 일종의 예. 그 태도도 예, 중요하다. 그게 중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을 조금 넘겼는데요. 말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습니다. 다음 주는 한 주 예. 저는 제가 계획된 게 있어가지고 오래전에 몇 달 만곤 전에 쌤 혼자 휴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지. 저는 이게 이 방송이 들어오기 전에 계획된 일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만곤 쌤 뭐 뭔가 좀 다녀오시면 어떤 곳 다녀오셨는지 좀 자세히 들어보는 네. 그런 기회도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네. 인사드리고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